시간에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그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이어서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관점이 바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일반적인 시장의 효율성의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정보의 효율성에 입각한 약형, 중강형,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정보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시장 가설이다. 그러니까 뭐 명칭 그대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니까 이 효율성, 에피션시와 관련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그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 운영의 효율성은 시장에서의 마찰적인 비용,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거래 비용,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최소가 되도록 운영이 되는 시장, 그런 시장이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의 효율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가격에 얼마나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인 정보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배분의 효율성, efficiency of allo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돈이라는 그 자원이 생산성 또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배분이 되면, 다시 말하면 1원의 돈을 그 배분했을 때 100원이라는 돈, 1000원이라는 돈, 뭐 1원이라는 돈을 똑같은 1원을 어딘가에 제공을 했을 때 그때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그 돈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분이 돼야 그게 이제 배분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로비를 하거나 뭐 이 어떤 뭔가 청탁을 통해서 그 원래는 그쪽으로 돈이 가면 안 되는 게 가기도 하고, 뭐 그게 현실적인 어떤 한계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원이 생산성이 제일 높은, 수익을 제일 잘 낼 수 있는 곳으로 배분이 되면 이게 배분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의 효율성,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세 번째가 정보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요거다 하는 거죠.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배분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그 정보의 효율성인데, 그 정보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가설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가설의 어떤 중심에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시장 가설이 있다. 그래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준강형, 강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의 효율적 시장 가설의 카테고리 3개 중에서 운영의 효율성, 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의 효율성 중에 정보의 효율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 세 가지 타입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약형이냐, 준강형이냐, 강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weak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보가, 요게 이제 과거, 지났던, 과거 옛날 정보 가지고, 이게 왜 옛날의 정보가, 이미 지난 발표된 정보, 과거 정보가 주식 가격에 신속, 정확, 충분히,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신속, 정확, 충분히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반영을 해서 과거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 요게 만약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그러한 시장은 배드 뉴스나, 만약에 이게 과거 정보 중에서 뭐 굿 뉴스도 있을 수 있고 배드 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좋은 정보가 신속, 정확, 충분히 가격에,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문이 들어봤더니 누가 뭐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충분히 이미 정보가 반영이 돼서 특정한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초과 수익을 못 내겠죠. 그럴 때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약형은 과거 정보가 신속, 정확,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강형, Semi 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보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공표된 정보 또는 공식적 정보, 발표된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뭐 배당을 한다더라, 무상증자 한다더라, 유상증자 한다더라, 합병한다더라, 뭐 이런 정보가 발표가 되면 그것을 무상증자 한다는 것을 이미 누군가가 알고 반영되기도 하면서 발표하는 순간 이미 신속, 정확, 충분히 이게 주가에 다 반영된다면, 그거 뭐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거 알고 무상증자하면 주가 오를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 산 사람이 돈을 더 벌더라, 그러면 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효율적이라면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주가가 그거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강형은 이렇게 공식적 정보 또는 공표된 정보가 주가에 얼마나 신속, 정확, 충분히 잘 반영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장 가설이다. 그 다음에 강형은 그러면 여기다가 과거 정보, 공식적인 정보 플러스 또 뭐가 되느냐면 사적 정보, 비공식적, 사적, private information, 사적 정보까지도 주가에 다 반영되면, 그러니까 사적 정보라고 하면 내부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기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를 진짜 모든 정보라고 그래요. all information, 모든 정보, 과거 정보, 공식적인 정보, 이게 과거 정보만 반영되면 약형, 과거 정보와 공식적인 정보 두 개 다 반영이 되면 준강형, 그리고 전부 다 사적인 정보까지, 내부 정보까지 다 반영된다면 그것은 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trong for efficient market이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주가의 여기서 신속, 정확,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보 중에 사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죠.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틈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이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약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실현된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과거 정보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 수익을 실현하지, 효율적이면 초과 수익을 못 내고 비효율적에서 이게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것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한다. weak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뭐 차트 같은 거 보고, 과거 차트에 나타나는 건 이미 지난 과거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또는 몇 초 전까지, 몇 분 전까지 분봉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미래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의 주가 움직임의 독립적이라는 랜덤 모형을 이제 만약에 이게 과거 정보 보고 이거 한 3일 오르면 4일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봉의 모양이 그 어떤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루보조가 나왔던가, 그레이브스톤이 나왔던가, 그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모양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어떻더라. 이건 과거 거 본 거잖아요. 어제까지 거 본 거잖아요. 직전 몇 분 전까지 본 거잖아요. 본봉을 보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초과 수익을 못 내면 효율적인 거고, 그 과거 정보 보고 남들보다 돈 더 벌더라. 그럼 그건 효율성이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틈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랜덤워크라고 하잖아요. 랜덤은 무작위란 뜻이고, 워크 걷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랜덤, 그죠? 랜덤 무작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랜덤 그 무작위로 걷는다. 이 얘기는 술 취한 사람이 걸을 때 이게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걸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술 취한 사람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떼돈 벌겠죠. 그죠? 그 사람이 모든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익을 다 챙길 수 있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랜덤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 그러면 이런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테스트 오브 런스라고 해서, 런은 이렇게 연속해서 달려간다, 이어서 달려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시리얼, 타임 시리즈 무브먼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랜덤워크 모형을 따르는지 검증한다. 랜덤워크라는 거는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효율성이 없는 거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없으면 랜덤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워크를 따르는 걸 기준으로 봐서 수익에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변화하는 횟수에 대한 실증 검증 자료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랜덤 넘버를 통해서 구성한 연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검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한번 예를 보도록 하죠. 보면 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우리가 앞에서 모멘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얘기 많이, 옛날에 이제 그 비유이긴 한데, 박찬호 선수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초창기에 이 야구 할 때 연승을 하고 연패를 하고 이런 게 모멘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어떤 플러스, 전날도 플러스 한 며칠 한참 이렇게 오르다가 내리기 시작하면 또 계속 모멘텀, 이것도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추진력이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거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오르고 연속으로 내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플러스로 3일 오르고 이틀 내리고 또 뭐 이런 걸 이제 하나의 3일, 2일, 하루, 또 하루, 4일 이렇게 해서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연속해서 상승하거나 연속해서 하락하는 거. 그래서 상승하는 경우는 플러스, 하락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하나의 런으로, 플러스가 연속 나타나는 걸 하나의 런으로 본다. 마이너스가 하나의 연속해서 나타나는 걸 하나의 연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정 자료에서 나타난 연의 수와 난수를 이용해서 구한, 실제로 주가가 연속해서 오르는 날, 또는 오르는 분봉, 오르는 일봉, 오르는 주봉, 월봉, 이런 걸 비교를 해보고, 그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통계학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랜덤 넘버를 추출해내서 무작위로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그 두 개를 비교해봐가지고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주가는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랜덤 모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랜덤 넘버를 쓰는 거나 실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 거를 이렇게 런으로 표현했을 때의 그 차이가 무작위성이 비슷하더라면 그러한 경우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형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검증 기법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애 검정이라는 게 하나 있고, 테스트 오브 런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serial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해서 correlation 상관계수라는 걸 우리가 제목안에서도 배우는데, 상관계수가 이제 어떤 그 두 변수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비교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상관계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코잘리티다 그러면 인과관계 분석은 무엇 때문에 뭐가 움직인다는 건데, 상관계수는 어쨌든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상관성은 있다, 서로 관련성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보는데, serial correlation 시계열 상관관계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의 주식과 다른 시점의 주식 가격 간의 시계열의 독립성이 존재하는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 분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 예를 들어서 뭐 KB국민은행 주가가 오르더라, 또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데 LG전자 주가가 오르더라, 뭐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 동종 업종이면 또 상관성이 높을 수 있죠. 그럴 때 상관관계는 A라는 주식이 10번 오를 때 B라는 주식도 오르면, 그때는 10번 오르면 상관계수가 1이 나와요. 근데 10번, 만약에 상관계수가 0.7이다 그러면 A라는 주식이 10번 오를 때 B라는 주식은 7번 오르고 나머지 3번은 내리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계수는 움직임의 방향성을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관계수는 또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얼마만큼 오르는 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오를 때 오르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주식이 1%씩 10번 오를 때 B라는 주식은 역시 1%씩 10번 올라도 상관계수는 1이고요. A라는 주식이 1%씩 10번 오를 때 B라는 주식은 3%씩 10번 올라도 역시 상관계수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울기가 1이든 3이든 5든 상관없이 오를 때 오르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봄으로써 그 상관성을 비교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황에서 플러스, 전날 플러스면 그 다음날도 플러스, 그 다음날도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관성이 거의 1이죠. 거의 100개 중에 만약 90개가 이렇게 나온다면, 또 나머지 여기서도 전날 마이너스면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이게 두 개 상관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점의 주식 가격과 다른 시점, 특정 시점 1일차가 마이너스 1일차와 또 그 2일차가 1일차와 3일차가 2일차 전날하고 계속 이렇게 주식 가격의 시계열성인 어떤 특징이 같은 방향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보고 그것의 상관계수를 파악해보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가격의 시계열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라면 과거의 주식 가격을 이용해서 미래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 5번 쭉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게 계속된다면 상관계수가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올랐으니까 이제 상관성이 한 50% 되면 계속 그렇게 한 50%는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식 가격 시계열적인 상관계 존재하지 않다면 주식 가격 랜덤 모형을 따른다. 이렇게 무작위로 어제 주가 보고 다음 날 예측하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약경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냐 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시계열적인 상관성이 없어서 주식 가격이 랜덤워크이다, 무작위다, 수천 사람 걷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거는 그러한 시장은 우리가 과거 정보 가지고 초과 수익을 못 내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검정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필터링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주식 가격이 저점 로우 포인트에서 일정한 변동폭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식 매입하고, 하이어 포인트에서 더 높은 고점에서 일정한 변동폭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또 매도하는.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데 필터를 넣어가지고 5%짜리 필터, 3%짜리 필터 이렇게 줘서 그 5%다 그러면 알파 퍼센트만큼 또는 A%라고 하죠. 알파 퍼센트 또는 A%만큼 상승이나 하락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그거보다 5% 이상 올라가서 그러면 많이 올라가겠네. 그럼 여기 산단 말이죠. 또 이렇게 5% 이상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쭉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 매도하는. 요거를 반복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이 더 높더라. 그러면은 이거 어제까지 5% 올랐고 어제까지 5% 내렸고 그걸 보고 다음날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과거 정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초과 수익 이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그냥 주식 거래한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면 이러한 시장은 효율성이 없는 거죠.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과거 정보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남들보다 이거 이용해봐도 수익을 더 내지 못하는 그런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니까, 효율적 시장은 이러한 정보가 신속, 정확, 충분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야 효율적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 기법을 해서 필터를 기준으로 필터링 테크닉을 적용을 하면 이러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면, 이걸 이용해도 과거 정보 보고 이걸 더 못 낸다면 그런 시장이 효율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랜덤 모형을 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emi 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인데요. 그래서 이제 준강형이 되는데, 이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정보에다가 뿐만 아니라 공표된 공식적인 정보까지 주가에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이 돼 있어서 과거 정보와 공표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초과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가설을 Semi-Strong Form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준강형 효율적 시장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보는 그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또는 발표되는 시점의 가격에 그 정보의 내용이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준강형 효율적 시장을 성립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스타디라고 그래서 어떤 배당을 한다더라 하는 그 이벤트 데이 또는 무상증자 한다더라 하는 이벤트 데이 이런 뭐 합병을 한다더라 뭐 인수합병 이런 관련 발표를 하는 경우에 그와 관련 뭐 어떤 수주를 따와서 계약을 한다더라 뭐 이런 정보가 있겠죠. 그런 공식적인 정보가 발표가 된 시점에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이 그 발표되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발표된 정보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 배당한다더라 아니면 무상증자 한다더라 그거 보고 남들보다 돈 더 벌 수 있었다. 그것만 쭉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정보가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초과 수익이 영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면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형 효율적 시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서는 공표된 정보의 자산 가격 반영 시점을 확인한다. 그래서 특정 정보 발표 시점 전후 가격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가격이 정보를 언제 반영. 보통은 이게 실제 논문이나 이런 검증을 해보면요, 그 발표된 논문들을 참고해보면 발표되기 전에 많이 반영이 돼요. 뭐 며칠 전에. 내부 정보가 샌다는 얘기죠. 뭐 기자를 통해서 세거나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 그게 이제 사실 불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파악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다 볼 수는 없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표된 정보를 이용한 초과 수익 달성 여부 확인. 그래서 정보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자산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초과 수익을 실현하는가를 파악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벤트 스터디를 한다. 그래서 그 초과 수익을 그러면 뭐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보다 더 벌었어요. 이런 얘기. Mean Adjusted Return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이 수익률 그렇게 그 공표된 시점에 주식을 산 사람들의 수익률에다가 평균 수익률을 쫙 빼봤더니 0이더라. 그러면 별로 더 번 것도 없죠. 근데 평균 수익 뺐는데 그래도 더 벌었더라. 그러면 이제 초과 수익을 낸 거니까 그게 이제 평균 조정 수익률이라는 거고요. Mean Adjusted. 또 하나는 Market Adjusted. 그러니까 종합 주가 수익률,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더 벌었냐? 그걸 보는 게 시장 조정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Market Risk, Market and Risk Adjusted Return. 이거는 CAPM 같이 우리가 CAPM을 자세히는 뭐 재무관리 같은 데서 배우지만 Capital Asset Pricing Model, 그러니까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개별 정권의 기대 수익 ERJ는 RF에 무위험 수익률보다 리스크 프리미엄 더 붙어야 돼. 그래서 종합 주가 수익률 ERM 마이너스 RF에 여기다가 베타 J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CAPM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입니다. 이게 1952년, 3년 몇 대 이제 나온 건데요. 1953년, 1952년에 이제 마코이체 포트폴리오 이론이 등장을 하고 여기 53년, 4년에 샤프하고 뭐 린턴 이런 사람이 각각 했는데 같은 모델을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개별 종목 J의 인디비주얼 시큐리티 J의 레이터블 리턴 수익률은 기대 수익이니까 미래 수익이죠. 요거는 무위험 수익률, 위험 없는 것보다 위험 프리미엄만큼 돈 더 줘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요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위험이 조정이 되죠.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조정이 되고 그래서 마켓과 리스크가 어저스트 됐다. 마켓과 리스크라는 베타가 반영된 조정된 이 수정이라기보다 조정된 그런 모형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건 좀 전문 모형이긴 한데 재무관리 같은 거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자세히 배우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그것을 이용해서 고수익률보다 방금 얘기했던 위험 조정 수익률 CAPM 이 수익률보다 SM이라고 하죠. 증권시장선 시큐리티 마켓 라인 이 수익률보다 더 수익이 더 높으냐 차이가 나느냐 또는 더 낮으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 초과 수익을 누적하여 누적 초과 수익률 Cumulative Average Access Return을 구함으로써 정보의 가격, 자산 가격에 대한 반영 과정을 파악한다. 이거 이제 많이 해요. 저도 이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어떤 이벤트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한다고요. 배당 발표, 뭐 무상증자, 또 뭐 유상증자나 인수합병 그런 기업들만 쫙 모아가지고 한 10년치, 20년치 데이터 가지고 쪼개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한 5년, 또 5년 이렇게 가지고 어떤 기간에는 이게 초과 수익을 내더라, 어떤 기간에는 안 내더라, 뭐 또 이게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어떻고 불경기일 때는 어떻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때는 이거 영향을 비교 분석해 보면 재밌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Average Access Return 비정상 초과 수익이 나오냐를 방금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다가 방금 평균을 빼면 평균 조정 수익이 되는 거고 이건 R을 반은 평균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여기 RMT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종합 주가 수익률을 빼면 이게 시장 조정 종합 주가는 시장을 대표하는 거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마켓 포트폴리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APM 같은 이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시장 CAPM에서 그 마켓 모델이라고 그래요. 마켓 모델 CAPM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를 베타와 종합주가의 수익률 이걸 이용해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하고 베타 개별 증권 이 종합주가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는 통계 프로그램 SS나 SPSS 이런 거 이용 안 하더라도 그냥 엑셀만 가지고도 다 베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뭐 금방 구하는 거니까 데이터는 야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운로드 금방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엑셀 자료를 쭉 가지고 금방 몇 초만에 쭉 해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해보면 이런 그거 수익률보다 이게 초과 수익이 이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 이제 누적적으로 에버리지
구하는 거죠. abnormal access return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t-테스트를 해요. 딱 매일 날짜별로. 그래서 t-테스트 검증이 되면 노말 분포 있잖아요. 정규 분포. 이렇게 정규 분포보다 t 분포가 약간 이렇게 뾰족하고 좀 양쪽은 좀 두툼한 이런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 데이터들의 분포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해보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장 모형, 시장 포트폴리오에 또 이런 그 회귀 분석을 해서 노멀 레이트 오브 리턴, 익스펙티드 레이트 오브 리턴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 뭐 다양한 그 통계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깊이 있게 설명드린 거고 여기 해트 이런 거 들어가면 추정치란 뜻이에요. 추정치, 해트.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모집단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주식 시장에 뭐 데이터가 한 50년치가 있다면 그 중에 한 5년치, 뭐 1년치, 이렇게 10년치 샘플을 뽑아서 검사를 한단 말이죠.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80년대 중반까지는 주식 시장이 거의 뭐 행복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다가 85년, 86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87년, 88년 이때부터 이제 흑자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때 우리가 86년 이때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런 득을 좀 본 것도 있고 삼재현상 유가도 내려가 있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호경기를 누렸죠.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도 수출에서 흑자도 나기 시작하고 6년, 7년, 8년 올림픽 때도 그게 피크로 상당히 영향이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89년 4월에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전에 80년 3월부터 81년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100으로 시작했던 게 89년 4월 1일 만우절 나가면 1035까지 올라갑니다. 1000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피크를 달렸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렇게 전체 자료를 70년대, 60년대, 50년대까지 다 볼 수 없으니까 또 다 보면 다 섞어놓으면 옛날에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 의미 없는 것까지 이렇게 희석이 되니까 특정 기간을 샘플로 뽑아서 보게 돼요. 그럴 때 샘플로 뽑아서 볼 때 이제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한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해서 우리 그 추정치를 구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 추정치를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트라는 걸 붙입니다. 꽃갈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통계에서는 이렇게 해트 이렇게 추정치라는 뜻이에요. 분사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 또 시장 위험 조정 방법에도 유명한 이제 파마 맥베스라는 학자들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베타의 분으로 베타가 뭐 1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거, 뭐 1에 가까운 거 이런 것들을 쭉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포트폴리오별로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런 방법을 적용할 때 거기 이제 알파, 베타 자리에 람다라는 걸 써서 평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2정권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과 제2정권 포트폴리오 베타 횡단면 회귀 분석에 의해 추정된 수익률 이런 것들은 다 통계적인 얘기니까 이런 방법이 쓰인다. 횡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serial correlation이잖아요. 이건 cross sectional correlation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상이 쭉 있을 때 쭉 시간상으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상관계수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있고요. 베타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보는 것도 있고 같은 시점에 같은 연도에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특정한 20년부터 쭉 특정한 연도에 여러 종목이 있겠죠. 요거 가지고 또 회귀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우리가 횡단면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종목, 상장된 종목, 2000 종목 아니면 1000 그중에 우량 종목 한 500 종목 이렇게 뽑아서 본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특정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쭉 늘려놓은 거를 시계열 시리얼 correlation 또는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이건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은 이제 대학원 가서 논문도 써보면 하는 건데 이제 그 기법은 그냥 위험 조정 수익률 방법에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그 회계 처리 방법을 LIFO에서 FIFO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법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후입 선출 이런 걸 이제 바꾸면 그 수익률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주식을 분할한다든가 무상증자 이런 걸 발표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다. 배당, 이익 공표, 합병, 인수합병 이런 게 나오면 이러한 이벤트 전후로 해서 초과 수익을 냈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벤트 데이 공시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해보면 재밌는 게 공시일 전부터 올라요. 벌써 이게 정보가 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반영이 돼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오를 만큼 올랐다. 그 이후에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더 많이 오른다거나 막 이렇게 그런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과수익을 내면 그것은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네. 그럼 이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아. 누구만 돈 많이 벌고 이 정보 이용하면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아닌 사람은 손해내 상대적으로 뭐 이런 분석을 해보는 게 이런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벤트 스터디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trong Form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보는 건데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제 이런 강형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한 가설이죠. 시장에 과거 정보, 공식적으로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까지도 그죠? 공식적 정보, 과거 정보 1, 2, 3 이게 다 합쳐서 모든 정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해도 초과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특별히 뭐 정보만 더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못 번다는 얘기는 그 정보가 신속, 정확, 충분히 주가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시장은 효율적이다. 어떻게? 강형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70년대, 90년대 뭐쭉 이제 대표적인 여러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석들을 하고 뭐 외국에서도 해봤는데 이게 내부자 거래로 비정상 수익을 실현하는 과거에는 보니까 이게 뭐 사적인 정보니까 내부자가 전문 기관 투자가나 뭐 이 내부자들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 아는 사람들끼리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었더라. 뭐 그런 걸 이게 나라나 시장 어느 나라 시장이냐 또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전제를 했을 때 비정상 업노멀 액세스 리턴이 나오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고 내부자 거래 뭐 이렇게 이용해서 좀 있더라 하는 우리나라 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또 투자 신탁의 내부 정보를 조건 이용할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이게 시장보다 평균적으로 높지 않다. 기관이 뭐 개인 일반인들하고 평균 내서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거고 뭐 객관적인 분석이지만 그게 뭐 다 또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니까 어떤 시장을 받고 어느 기간을 받고 어떤 뭐 호경기냐 불경기냐 경기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거는 그 상황별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자산 가격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냐. 우리가 원래 효율적 시장에 대한 시장은 세 가지로 나눈다. 카테고리를. 하나는 운영의 효율성, 배분의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인데 우리는 정보의 효율성을 본다. 정보가 가격에 얼마나 신속, 정확,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느냐. 그래서 과거 정보가 또는 과거와 공식적인 정보, 과거 정보, 공식적인 정보, 그리고 사적인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냐 그런 걸 비교를 해보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중강형,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관계를 한번 보면 요거 한번 보시면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그죠? 이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그 약형, 준강형, 강형 효율적 시장의 관계는 기준에 의한 관계는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서 정보의 양이 어디가 더 많으냐. 여기는 약형은 과거 정보만 있는 거고 중강형은 과거 정보 플러스 공식적인 정보, 강형은 정보의 양이 제일 많죠. 모든 정보를 다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 모두가 다 주식 가격에 어떻게 해요?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면 그러한 시장은 초과 수익을 못 낸다. 그렇다면 그는 각각의 시장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형은 중강형은 강형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반대로 그러니까 약형은 약형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준강형이 성립하면 약형은 성립하지만 뭐 중강이나 강형이 그 약형이라고 해서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자본시장과 완전자본시장의 관계.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과 관련되는 경제학이나 또는 재무관리나 뭐 이런 쪽에 투자나 이런 쪽의 내용을 보다 보면 효율적 시장, 완전자본시장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가지고 그 가격에 정보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완전자본시장은 또 다른 그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비용 없고 정보 획득 비용이 들지 않고 차입 대출이 잘 다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완전자본시장이 훨씬 더 엄격하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면 일단 완전자본시장이 될 수 있다. 근데 효율적 시장이라 완전자본시장이면 그 완전자본시장이 더 엄격한 여러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적 시장은 당연히 되는 건데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자본시장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완전자본시장의 관계는 효율적 시장은 완전자본시장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한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못 된다. 그래서 더 엄격한 조건은 완전자본시장이다. 이게 더 완전자본시장이고 그리고 효율적 시장은 이게 충족이 되면 되고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자본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충족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완전자본시장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반복해서 나오고 재무관리나 투자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비용 없고 세금 없고 인플레이션 없고 이자율 변화 없고 차입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다르지 않고 사람들은 무제한 무이용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고 무제한 대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든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프라이스 테이크다. 가격을 수용하는 프라이스 메이크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은 없다. 정보는 신속 정확 충분히 무비용으로 가격을 그 가격에 반영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충족되는 시장을 완전자본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자본시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니까 얘는 복습을 꼭 해두시고 다른 데 나올 때도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자본시장에서 이제 현실에서 가정을 좀 엄격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래 비용 없다. 거래 비용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세금 없다. 그러면 세금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없다.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50년대 뭐 그 이전에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시장은 완전자본시장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쓰면 되게 심플해요. 그게 이제 더 그럼 세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더 좋은 논문이 되고 그 세금 중에도 법인세는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개인소득세까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논문 되고 개인소득세도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뭐 이런 거를 좀 세분화시킬수록 또 발전되는 그런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자본시장이라는 전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엄격한 가정이다. 가정을 포함하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 잘 복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정리를 복습을 하실 때는 시장이 효율적인가는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효율성 여부에 대한 그 기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약형, 준강형, 강형으로 구분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완전 자본 시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세금 없고 그래비용 없고 인플레이션 없고 이자율 변화 없고 차입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다르지 않고 무제한 무위험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고 무제한 공매도 가능하고 빌려서 팔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누구나 다 프라이스 메이크는 없다.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다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비저빌리티, 마켓빌리티 팔리면 언제든지 적합할 수 있고 굉장히 잘게 쪼개서도 거래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다 가격은 신속 청약 충분히 정보를 반영한다. 무비용으로. 그런 걸 다 반영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중요하다고 했던 것까지 복습할 때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